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10개월 된 아들 있는 27살 엄마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25살 때 어머니의 골프 모임 게스트로 함께 간 적이 있는데 그중 한 분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돌아오는 차에서 내내 자기 아들 얘기를 꺼내놓으시더라고요. 그 후 개인적으로 어머님께 전화와서 선을 해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얼굴이 못생기고 머리가 크지만 착하고 자상한 아들이라며 지금 미국에 있는데 미국으로 가서 아들이랑 살 수 있는 며느리가 있으면 좋겠다며 얘기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그 얘기를 전달을 했고 선을 보겠다는 이유는 다름 아닌 미국이었는데요. 청소년 시기부터 유학을 갈 시도는 많이 해왔지만 어머님이 외동딸을 혼자 보내기에 너무 무서워하셔서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로 결혼을 하게 된다면 혼자가 아니라 마음이 편하다 하셨고 워낙 골프 모임을 8년 정도로 오래 하셔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계셨죠. 저는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새로 일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그만둘 수 있었기에 그만두는 1년 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후 여러 차례 어머님, 저희 엄마 이렇게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나면 거의 아들 얘기 위주로만 얘기했어요. 항상 얘기하시길. 아들이 얼굴이 못생기고 머리가 크다. 초등학교 졸업 후 유학을 하게 됐다. 아들이랑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통화한다. 현재 영주권 취득해서 미국에 있는데 아들도 어릴 때부터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결혼하고 미국에서 살면 우리가 집을 사줄 거다. 미국에서 지내면 설, 추석 등 제사 안 해서 좋을 거다 등등. 저는 얼마나 못생겼길래 못생기고 머리 크다는 걸 강조를 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고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착하고 바르게 컸다면서 적극 어필을 하셨고 5월 말쯤에 아들이 휴가 나온다며 그때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을 양가 부모님까지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그 후 제가 8월까지 회사 마무리를 해야 돼서 오전에 만나고 오후에 만나서 서로 대화를 많이 했었죠. 결혼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어떻게 지낼지, 어떤 일을 할지, 아이는 몇 명 낳고 싶어 하고 어떻게 키웠으면 하는지, 아이들에게 한국 역사는 가르쳐주고 싶어 기회되면 1년에 한 번은 한국으로 돌아와 역사 박물관도 가고 양가 시댁, 친정 가면 애들도 볼 수 있고 좋아하시겠다 등등. 선으로 보다 보니 모두 결혼 후의 미래를 같이 얘기하게 되더군요. 얘기도 잘 통하고 가치관이 비슷하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요. 남편은 결혼한 여자가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 남편 친구한테는 결혼한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좀 그렇다. 자기한테 의지를 안 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만남이 4일 될 쯤 저녁에 아버님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됐다면서 할 얘기가 있으니 만나도 되겠냐는 말에 알겠다고 했고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근처 공원에 앉아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저랑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얘기했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아, 참고로 이때 술 마셔서 소변이 마렵다며 근처를 두리번거리더니 구석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노상방뇨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휴가가 끝나면 다시 미국을 들어가야 돼서 바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궁합도 봤어요. 궁합은 좋게 잘 나왔어요. 씨가 좋고 친구처럼 투닥거리며 잘 살 거다. 남편분이 자녀가 1명이지만 저는 3명은 있다며 첫 애는 무조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년으로 결혼을 미루게 되면 결혼은 무산이 될 거라며 그럼 남편은 결혼 시기가 많이 늦춰질 거다라는 말에 그해 12월에 급하게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스튜디오 웨딩홀은 저의 의견도 안 물어보시고 시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더군요. 당시 저도 마음이 급해지는 바람에 좋으면 좋은 대로라고 생각해버리고 지나가 버렸네요. 남편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고 저도 일을 마무리하고 9월에 바로 남편 만나러 미국 들어갔어요.
1, 2주 정도 지나 같이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고 웨딩 촬영하고 청첩장 만들면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전에 추석 때 남편 없이 시댁 큰 집으로 불러주셔서 제사 지내는 것까지 함께하며 인사드렸고 남편이 맹장으로 수술하고 입원했을 때 퇴원할 때까지 옆에서 간호했습니다. 양가 어머님들과 자주 식사하는데 시어머님이 예의 바르고 인성이 좋고 행복하게 자란 며느리가 좋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재혼 가정인데 이 얘기는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가족이 다 모여 식사 자리에서 기억도 안 나지만 제가 어릴 때 재혼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에 시어머님은 크게 실망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친정집으로 찾아오셔서 왜 이제야 얘기했냐며 이건 사기 결혼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인으로만 알고 지냈고 개인 가정사를 얘기할 만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시어머님은 결혼 반대를 하셨고 남편이 자기가 좋다며 결혼을 진행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로포즈를 꼭 받고 싶어 했어요. 연애 결혼도 아니고 선으로 결혼하는 거라 더욱 받고 싶어 했고 그런 마음을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하겠다고 알겠다고 말만 해놓고 결국 안 하더군요. 처음에는 시어머님이 예물예단 하지 말자고 했지만 저희 엄마는 안 했다가는 무슨 말이 나올 줄 모른다. 해줄 건 다 해라. 라는 주변 말씀에 여자 쪽에서 해줘야 할 것들 모두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도 해줬고요. 대부분 서로 잘 지냈습니다. 시어머님은 항상 자기 아들이 복이 많다며 결혼하는 저보고도 복이 많다고 얘기했고 항상 복이 많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잘 산다 등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할 때도 처음 듣는 듯 경청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두바이를 가게 되었는데 제 버킷리스트 중 두바이에서 스카이다이빙 새해 보내기가 있었어요. 스카이다이빙은 겁 많은 남편이 안 했으면 좋겠다며 온갖 설득하기 시작했고 결국 안 하게 되었어요. 12월 31일 두바이 투어 중 자기는 너무 피곤하며 잠을 잤으면 좋겠다며 호텔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저는 조금만 지나면 새해 불꽃놀이 한다며 이번에는 꼭 볼 거라며 얘기했고 그렇게 남편 혼자 호텔로 돌아가 버리고 저는 혼자 돌아다니며 부르즈 칼리파까지 혼자 찾아가 새해 불꽃 구경을 했습니다. 끝난 후 호텔로 가기 위해 발을 돌렸는데 그때 남편이 걱정이 되었는지 찾아왔어요. 저는 결혼 후 신혼기간을 6개월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바로 임신하길 원했고 시댁에서는 애를 낳으려면 빨리 갖는 게 낫다. 엄마가 젊어야 아이한테 좋다. 요즘 비혼이고 애들 안 낳은 가정이고 제정신이 아니다 라면서 비난을 했고 결국 저도 허니문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코로나가 터져버렸고 한참 한국이 신천지 때문에 힘들 때 저희는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집값도 알아보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비자 신청하고 지내다 미국도 코로나로 퍼지고 있을 때 시댁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있어라. 새아기 임신해서 위험하다 라는 말과 함께 얼마 안 있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 같은 단지에 들어오면서 가정가구는 저희 친정에서 싹 다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그 가정가구도 시어머님 동생분이 백화점 VIP라 점수 올린다고 백화점에서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하셔서 저희 선택도 없이 삼성, 에이스 등 브랜드를 시어머님이 골라주시고 저희는 그 안에서 골라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전도 싹 다 삼성으로 사서 공기청정기 등 선물로 받았는데 시어머님이 저희 의견도 없이 공기청정기는 시이모님에게 주셨네요. 시이모님은 카드로 결제해서 점수 올리고 저희는 그 금액 모두 현금으로 바로 입금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불만이 있었지만 말은 안 했어요. 임신 기간 동안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갔던 것 같아요. 남편은 한국에 있을 동안 놀고 있을 수 없어 시아버님이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에서 대형마트 다음으로 큰 마트를 하고 계시는데 그 마트에서 일하기로 했고 시어머님이 요즘 남자들은 가정에 많이 도와준다는 말과 달리 꼭 시켜야 겨우 청소기 돌려주는 요리 잘하는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한 손에 꼽힐 만큼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지낸 후 집으로 돌아왔고
시댁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아이가 6개월이 되는 동안 이용하라고 했고 감사하며 산후조리에 더욱 신경 썼습니다. 아이가 50일 때쯤이었나 한참 밤에 잠투정도 심할 때라 영하 산통인가 생각할 정도로 2시간 울다 달래고 재우는 시기였는데 시어머님 생신이셔서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 싶어 산후도우미 이모님이나 출산 마사지 해주시는 분을 저희 엄마에게도 여쭤봤고 별다른 방법은 없어 요즘 유행하는 인간 화환으로 준비하면서 호텔 케이크를 예약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호텔에서 식사하자고 했고 호텔에 먼저 도착하셔서 식사하고 계시길래 저는 호텔 카운터에서 케이크를 가지고 생일 축하를 잘 마무리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 후 며칠 후 남편이 시어머님이 통화하더니 저희 부부한테 생일날 서운했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어려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님한테 편지 한 통이라도 써라고 해서 편지를 써서 전달했고 할 말이 있으시다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생일상도 받지 못하냐며 어떻게 케이크를 보는 눈앞에서 사서 가져오냐. 난 욕심없는 시어머님이다. 생일상 바라지도 않는다. 마음이 담아있는 편지라도 써야 되는 건 아니니 저보고 마음이 없다 등등. 그리고 지인한테 얘기 들었다며 제 외할아버지도 재혼하셨냐며 저한테 얼마나 닥달을 하시는지. 외할아버지 재혼, 부모님 재혼, 저의 잘못인가요? 결혼 후 시어머님은 아들이랑 매일 통화 못하고 자기한테 비밀이 생긴 것 같다면서 결혼하고 나서 애가 달라졌다며 결혼시킨 걸 후회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생각하는 연락을 자주 할 정도는 저랑은 차이가 많이 나서 초반에는 연락을 안 하는 문제로 말을 몇 번 하셨어요. 또 그 연락에는 남편 친할머니까지 가족들에게도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셨죠. 저는 비자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서 양가 부모님께 손자 많이 보여주려고 자주 왕래를 했고 아버님이 얘기하시다가 저희를 미국에 안 보낸다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저는 아버님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어머님에게 여쭤보니 자기도 안 보낼 거라고 코로나 시국에 무슨 미국이냐면서 미국에 확진자 수를 봤냐며 다 큰일 난다면서 괜히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는 아들한테 미국 얘기해서 스트레스 주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님이 안전과민이라 그러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워낙 예전부터 암 수술을 하셨고 병원에서 어떤 음식 조심하세요 라고 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그 음식은 절대 안 드세요. 저만 안전과민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가족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코로나로 걱정하시면서 설이나 제사 때는 빠짐없이 부르더라고요. 그 후 잘 지내다가 갑자기 시어머님이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되는 바람에 시아버님께 연락드렸더니 서운한 게 있어서인지 막내 동생 집에 가 있다고 시아버님 연락도 안 받는다며 기다려보라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 저만 따로 시어머님이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자기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느라 연락을 못 받았다며 앞으로 저희 부부한테 기대를 안 한다고 남의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며 서운한 감정 들지도 않을 것 같다며 저희를 남이라고 생각하시겠대요. 그래야 자기가 욕심을 내려놓을 것 같다고요.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댁이랑 놀러도 가기도 하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항상 마트 행사라 엄청 바빠요. 하필 일하는 사람이 몇 명 그만둬서 남편이 더 힘들게 일하고 있었죠. 자기 부모님 마트이고 자기 거라 생각하는지 항상 열심히 했어요. 자식 생각해서 일을 한다는 남편이 점점 자식보다 일이 우선이 되었답니다. 새벽 7시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하는 남편을 생각해 집에 와서도 바로 쉴 수 있게 하고 아침 저녁 먹을 건지도 남편한테 물어봐 먹고 싶으면 차려줬어요. 삼식이라 임신할 때도 거의 다 챙겨주었는데 아이가 있다 보니 아침 챙겨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마트에서 점심을 알아서 잘 챙겨 먹으면 되는데 항상 바쁘다고.
다른 직원이 식사하게 챙겨주고 자기가 더 일하게 돼서 점심 안 먹는 날이 더 많아요. 친정아빠 생신이라 가족끼리 식사하게 되었고 그날도 점심을 못 먹었다 해서 식사하고 또 치킨을 포장해서 친정집에서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들 술 한잔 마신 탓인지 친정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서운했던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자기를 멀리하는 것 같다면서 안 좋은 얘기는 친정엄마가 얘기하고 다닌다면서 뭐라고 하셨나 봐요. 친정엄마는 억울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미국 얘기가 나왔어요. 남편은 뭐가 그리 기분 나쁜지 나쁜 티를 내고 있었고 그 와중에 친정엄마는 달래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얘기가 더 길어질 것 같아 대리를 불렀고 남편은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친정엄마랑 얘기하고 있길래 1층 내려가서 기다린다고 하고 저는 아이와 내려왔습니다. 대리기사님은 오셨는데 두 분 다 전화를 너무 안 받아 계속 기다리게 할 수 없어 저 먼저 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 앞에서 친정집에는 같이 미국 갈 준비하고 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집이랑 차가 돈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는 분을 통해 처리했다. 라는 말만 알고 있었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 시댁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안 간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던지. 저도 그때 남편한테 결혼 전에 재혼 사실을 얘기한 것 가지고 사기 결혼이라고 들어야 하는지, 내가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외할아버지한테 왜 재혼했냐고 따졌어야 했냐며, 그러는 나는 결혼 조건이 미국 때문이었는데 결혼 후 안 보내주겠다는 말이 오히려 그게 더 사기 아니냐며 말했어요. 그 후 집에 와서 대화도 안 하고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오고를 3일쯤인가. 시어머님이 전화 와서 집으로 와서 얘기 좀 하시자고 해서 저는 저희 친정엄마와 함께 갔습니다. 함께 간 이유는 친정엄마가 서운했던 얘기를 남편이 시어머님께 전달했을까봐 같이 얘기해보기 위해서였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님은 친정엄마를 보곤 왜 왔냐고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고 주방으로 가서 저, 친정엄마, 시어머님 이렇게 3명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이때 남편은 시어머님 호출에 이미 집에 와 있었고 안방에 안마의자에 앉아 쉬고 있더군요. 먼저 얘기하라고 해서 친정엄마가 그날에 있었던 얘기를 다 하진 않고 이렇게 됐다라는 상황만 말했고 저는 이제 얘기하려고 미국 한 단어 내뱉었는데 시어머님이 미국 한마디에 뒤로 넘어갈 듯 화를 확 내시더라고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미국 얘기하냐고, 내 아들한테 미국 얘기해서 힘들게 했냐며, 밖에 일하는 남편한테 할 소리냐며, 아들이 힘들다고 집에 와서 울었답니다. 다 필요 없고 난 내 아들만 중요하다며 미국 때문에 결혼한 거면 이혼하라며 식탁을 계속 내리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했네요. 미국 가면 코로나 때문에 못 산다며 못 보낸답니다. 자기 아들은 절대 안 보내줄 거라며. 한국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다른 나라 가면 무조건 못 살 거라 생각하시네요. 손자 며느리 다 필요 없다. 난 내 아들만 생각한다며 사돈 앞에서, 그것도 친정엄마 앞에서 저를 개잡듯 잡더라고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평소에 말로는 제 생각 해주시는 척 손자 좋아하시지만 아들이 우선이었다는 걸요. 음식 등 은근슬쩍 아들한테는 소고기가 들어간 김밥, 저는 몇 가지 재료 빠진 김밥을 주는 등 못 느낄 수가 없었죠. 남편도 저랑 눈이 마주쳐서 자기 거를 먹겠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손자 알아서 키우라면서 필요 없다고, 못 키우면 데리고 오라고, 보모 구해서 키운다고, 저도 불만 있으면 얘기하라 해놓고 생각하고 말할 겨를이 없이 대답 안 하고 버르장머리 없다 하고 자기 말에 대답했다고 말대꾸하냐고 그러고 친정엄마한테도 불만이 있다며 말끝마다 돈 얘기해서 귀에 거슬렸대요. 그래서 이혼이 남편 생각도 같냐며 남편을 따로 불러 얘기를 하려고 했고 자기는 친정아빠 생신날에 피곤하고 힘든데 장모님이 얘기하는 걸 중재를 안 했다고 기분이 나빴대요. 예전에는 저보고 자기 부모님한테 버릇이 없니, 예의가 없니 하던 사람이 그래서 일부러 기분 나쁜 티를 그렇게 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더 얘기할 시간도 없이 쫓겨나듯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남편은 시댁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며 저는 집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는 지 일주일 정도 되어 갑니다. 요즘 재혼 가정도 많고 이혼도 많이 하는데 그게 큰 죄일까요? 재혼 가정은 다 불행하게 큰 아이들이며 예의 바르지 못한 건가요? 참 억울하네요. 아이가 있다 보니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미국 포기하고 내 삶, 내 아들 삶 포기해서 시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조종당하며 살지. 아니면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이민을 준비하든 미래를 생각하든 해야 할지. 물론 결혼해서 나쁜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남편도 주변 사람들에게 잘했고 시댁도 워낙 지역 평판이 좋으세요. 결혼해서 행복도 했었고 제 아이가 태어나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도 느꼈고요. 남편이 능력 없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아버님 밑에서 마트 아니면 한국에서 일은 할 수 있었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시댁의 도움을 받다 보니 시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렸던 것 같아요. 돈을 주니 이렇게라도 보답해라 라는 권리로요. 남편도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손 벌린 적은 없고 남편이 월급 받는 돈으로 남편 용돈 주며 나머지 돈은 생활에 쓰면서 나름 아꼈습니다. 한 번씩 자기 아들을 위하지만 말은 저에게 필요할 것 같다며 리클라이너 의자 등 몇 가지 선물해주는 식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과는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조루인 것 같아요. 아이 낳고 10개월 동안 관계 딱 2번 했습니다. 빠진 내용도 못다한 말이 있지만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작은 지역이다 보니 워낙 입소문도 많고 겹치는 지인들이 많아 더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리며 부족한 글솜씨로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남친이 아니라 이제 전남친입니다. 3일 정도 됐고요. 문득문득 제가 이상한 건지 생각이 떠올라서 혹여나 제가 잘못을 한 부분이라면 저도 바로잡기 위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전 남친은 현재 이직 준비 중이고 백수가 된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게 우리 사이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남친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당시에 나이도 있고 서로 결혼할 생각이 있었기에 퇴사에 대한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았고 저도 그 당시 회사 일이 너무 힘들고 회사 다니면서 살도 10kg나 빠진 후 회복이 안 되고 있던 정도였고 회사를 다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그냥 버티는 일이 되어버렸을 때였어요. 슬럼프로 퇴사를 할까도 고민을 오래 했었지만 제 긍정적인 목표를 이루고 다음 미래를 위해 나중에 퇴사하리라 마음을 굳혔어요. 8년을 다닌 회사라 그 사이 많은 슬럼프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잘 견뎌냈어요. 남친도 여러 직장 동료의 갈등, 일적인 문제로 퇴사를 고심하여 결심했고 저 또한 그 일이 딱 남친에게 맞고 남친의 여러 가지 형편에서 볼 때 괜찮은 일자리여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남친의 건강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 적합했었거든요. 돈은 많이 못 벌었어도 그만큼 일하고 그 정도의 월급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더니 결국에는 퇴사를 결정했고 저도 그래, 너가 오래 생각하고 결정한 거니 응원한다고 했어요. 그 뒤로 코로나가 심화되고 직장은 못 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생활고에 빠져 있고 이리저리 돈을 빌려서 생활하고 있어요. 결국엔 그냥 그 회사에서 버틸 걸 이라는 후회를 하네요. 남친이 이리저리 이력서를 넣어봐도 다 퇴짜 맞아서 남친의 심적으로 예민하다는 걸 크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력서를 보면 그냥 제가 고등학교 때 알바한다고 썼던 이력서처럼 간단히 써놓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도와주려고 해도 별로 달갑지도 않아 하고 아예 듣기도 전에 차단하듯 건성으로 듣고 의견을 무시하며 싫어하는 티를 내서 그냥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저도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돈의 가치, 경제관념이 커져갔고 여러 가지 재테크에 관심도 생기다가 집 재테크 한번 해볼까도 싶고 뚜렷한 목표가 생겼고 집에 현재 매달 나가야 하는 돈이 있어 돈을 모아야 하기에 금전적으로 남친에게 도움을 못 주지만 간단한 데이트 비용 등은 제가 낼 수 있습니다.
딱히 현재 코로나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어 데이트 비용이 나가는 게 크게 없긴 하지만요. 남친과 사귀면서 남친은 저에게 돈 없다는 소리를 달고 살 때 저는 제가 돈 없다고 말하는 말마저도 남친에게 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돈 없다는 소리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모자라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돈 없다는 말조차도 남친에게 부담이 될까 봐요. 그땐 그랬었네요. 지금은 꿈이 있어 돈을 쪼개어 사용을 하다 보니 매달 내 용돈 나누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용돈이 떨어지면 돈 없다고 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됐나 봅니다. 돈 없다라는 말을 남친에게 지겹게 들었는데 저는 하면 안 됐던 건지. 시기가 남친이 금전적으로 더 부족한 시기이긴 하지만 보통 직장인들 월급 받기 한 주 전에는 돈이 없어지는 게 대부분이지 않나요? 왜 본인이 퇴직해서 돈 없을 시기에 돈 없다고 하냐고 뭐라고 합니다. 제가 변했다고 본인을 무시한다고요. 은연중 저도 모르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남친이 퇴사해서 싫었으면 1년 반 넘도록 만나지도 않고 바로 헤어졌겠죠. 나이도 있고 서로 미래를 보고 사귀었는데 사귀기 전에 돈이 저보다 없는 것도 알았고 집안이 저희 집보다 잘 못 사는 것도 알았고 그 외 많은 부분이 누가 들어도 반대할 결혼인데도 저 안고 가리라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만났거든요. 맨날 본인이 돈 없으니 무시하고 변했다고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저는 남친에게 금전적으로 바라는 게 없습니다. 사귀기 전에도 후에도 늘 그래왔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제가 남친보다 돈도 많이 모았고 월급도 많았거든요. 남친이 돈을 더 모았으면 했지 저에게 더 쓰길 바라진 않았습니다. 남친이 생활이 어려워져 핸드폰비도 밀려 정지가 되기도 해서 본인한테만 쓰라고. 남친이 적금 들어놓은 거 일부 깨서 회사 이직할 때까지 너 생활비로만 조금씩 쓰면 안 되냐고 하니 화를 냅니다. 왜 네가 그걸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건드리려 하냐고 너 같으면 그러겠냐고 미친 듯이 소리치며 화를 냅니다. 제가 선을 넘은 걸까요? 연애 초기에 남친이랑 모은 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남친이 돈을 모아놓는 게 없어서 결혼하려면 돈을 모아야 한다고. 제가 데이트 비용을 더 낼 테니 적금 넣으라고 하고 제가 한 달에 150 넣던 적금을 안 넣어가면서 저만 신용카드 쓰던 때라 신용카드까지 추가로 더 긁어가며 데이트 비용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어 선물 등을 했습니다. 남친도 데이트 비용을 안 쓴 건 아니지만 남친은 적금 넣을 돈을 빼고 썼고 저는 적금 넣을 돈도 다 썼습니다. 남친은 그래서 몇 년간 돈을 생각보다 많이 모았어요. 본인한테만 쓰라는 게 선을 넘은 말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목표가 생겨서 돈을 한 달에 160 이상 모으고 있다 하니 왜 본인 퇴직하고 나니 그러냐고 말하는데 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했을지. 그건 저에게 선을 넘은 거 아닌지, 제가 잘못한 건지, 내가 정말 남친에게 마음이 없어진 건지. 제 목표대로라면 3년 전 1억 달성의 목표였는데 남친 만나기 전 매달 잘 지켜진 계획에서 3년 지난 지금은 마이너스 1000인데 저는 돈을 모으면 안 되는 건지 남친 돈 5천 모을 때 전 고작 남친 만나면서 모은 게 1천이 다인데 제가 뭐 친구랑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늘 남친과 다녔는데 그 정도면 저도 할 만큼 한 거 아닐까요? 제가 잘못한 언행과 행동이라면 제가 깊게 반성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종종 눈팅하며 홀로 화내기도 웃기도 하곤 했지만 직접 글을 게재하는 건 처음이네요. 몇 달째 억울한 마음을 삼켜보려 했지만 마음이 삭혀지지 않아 방법을 모색하던 중 화력이 좋은 이곳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긴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작성하는 글이니 부디 짧은 시간 내주시어 읽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여성 제2형 당뇨 환자입니다. 작년도 12월에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소변을 너무 자주 보기에 이상 증세를 검색하던 중 당뇨 증상이라는 글을 보고 건강검진 시 당뇨검사, 당하혈 색소를 추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정상인은 6점대 미만이지만 제 검사 결과는 당하혈 색소 11.9라는 소견이 나왔고
며칠은 정말 집에서 울기만 했던 것 같네요. 보험 측이 알아본 내용으로는 당뇨 확진이 되면 당뇨 진단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었기에 청구 신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2019년도 12월에 위가 아프고 자주 구토를 하는 증상으로 진료를 받던 강남역 소재 의원에서 당뇨 확진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해서 보험 가입 후 1년 이내로 확진을 받았기에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늘의 맹세코 당뇨에 관한 내용을 들은 적도 검사를 진행한다는 사실 또한 들은 적이 없었기에 해당 내용으로 병원에 문의했었습니다. 하물며 내원 시 제 기억으로는 속이 너무 안 좋아 단호박죽을 먹었음에도 계속 더부룩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병원에 다녀오라는 직장 동료들의 말을 듣고 바로 근처 병원으로 내원했고 2시 30분이 넘어서야 수납하고 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당 내용은 카드 결제한 날짜와 시각이 나와 있는 문자가 있습니다. 1차 통화 때는 아마 얘기했을 텐데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 2차 통화는 검사 당일에는 당뇨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검사를 마친 다음 날 다시 내원해서 결과를 들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으며 만약 2차로 내원을 했다면 내원 요청 예약 문자가 있었을 테니 보내달라 요청했습니다. 3차 통화는 당일에 얘기했다. 2차 통화 시 당일에는 당뇨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4차 통화는 당화혈 색소 수치가 이미 높아 당뇨약을 먹고 있을 것이라고 간주했다. 초진 시 복용하는 약,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 수집하지 않나요? 이때 질병 및 복용약 없다고 했다 하니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지는 의사 재량이라 합니다. 5차 통화는 그래서 원하는 게 뭔가요? 라기에 보험금 미수령에 대한 1,000만 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6차 통화는 백혈구 수치에 대해서 얘기한 건 있는데 이 또한 못 들었느냐. 검사 결과 때 속이 이상해서 간 병원에서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고 자궁에 근종이 있다는 말만 들어서 확실히 기억합니다. 혈액에 대한 내용 전혀 말한 게 없습니다. 7차 통화는 당뇨에 대해 말한 기록이 있다. 보상금은 줄 수 없다. 이렇게 병원에서는 몇 차례 말을 바꾸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저는 병원에 내원하여 부원장과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당뇨에 대해 못 들었다는 것도 환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증거가 없으니 입증하기 어렵지 않냐, 원한다면 의료소송을 걸라더군요. 7차 통화까지의 녹취 파일이 존재하고 병원 측에서 만약 당뇨에 대해 확진을 내렸다면 왜 약 처방을 하지 않았냐고 하니 환자가 약 처방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도 글을 쓸 수 있다기에 이렇게 특이한 이슈라면 당연히 기록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냐 하니 그건 맞지만 그 또한 의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벽의 모든 검사 내용은 환자의 추적 관찰을 위해 녹취되고 있다는 팻말이 있어 당시에 녹취 기록을 볼 수 있냐고 하니 처음엔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셔서 찾는 걸 돕겠다. 제가 결제한 내역에 날짜와 시간이 있으니 그리 어렵진 않겠다 하니 일단 찾아보겠다 하시고는 10분 뒤에 그런 녹취 기록은 없고 시간이 너무 지나서 삭제됐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말을 너무 많이 바꾼 터라 신뢰할 수가 없던 저는 제 녹취 기록이 정말 없는지 그 날짜의 기록들을 보고 싶다고 하니 없어요. 보여주기 싫어요. 보여주는 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라며 큰 소리 치시는 병원의 입장에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당신 당뇨입니다. 수치가 9.0이 넘어요. 라는 말을 듣고도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2019년도 12월에 9.0이었던 수치가 지금은 11.9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제가 당뇨인 걸 알았음에도 병원이나 약을 먹지 않고 방치했을까요? 그런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을까요? 당시에 진료를 받던 의사는 현재 퇴직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험사와 병원에서는 서로 1년이 지나 돈을 줄 수 없다. 병원에서는 말했다. 말하지 않은 증거를 가져와라. 라며 사과 한 번 받지 못하니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여러 군데 자문을 구했으나 2019년도 12월 당시에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아 증거가 없다는데 정말 다른 분들은 병원의 검사 결과를 들으실 때 반드시 녹취하시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평생 앓고 살아야 하는 당뇨를 20대에 판정받았습니다. 당뇨 검사를 해놓고 검사 결과를 말하지 않는 병원. 증거가 없으니 책임지지 않겠다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현재 고등학생인 여학생입니다. 일단 저희 어머니는 저와 제 동생을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어느 정도 키우시고 특수학교나 그런 데 가서 장애인분들 돕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낚시와 술 마시는 것을 시도 때도 없이 즐기시고 그냥 그럭저럭한 직장 다니고 계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늘 여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세요. 뭐 예를 들자면 여자는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야. 남자끼리만 살아도 세상은 충분히 돌아가게 생겼네. 이러시는데 이런 말은 어머니가 주로 없으실 때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앞에 가셔서는 이번에 여직원 하나가 있는데 말이야. 그 여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돈만 쳐받아가면서 육아휴직 내더라. 우리 회사는 도대체 여자를 왜 뽑는지 모르겠어. 업무 수행 능력도 떨어지고 말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강아지가 여자 강아지인데 중성화도 한 강아지이고 그냥 평범한 강아지인데 강아지가 통통하거든요. 나름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보시더니 여러 번씩이나 여자아이가 이렇게 배가 나와서 되겠어 이러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화장실에 놓인 여성용품을 보시고는 조카 비싸기만 한데 니들은 도대체 하루에 몇 개씩이나 써대는 거냐? 우리 엄마 때는 말이야 대충 1,000대고 쓰셨댔어 이러시더라고요. 뭐 그냥 이외에도 많은데 전형적인 고정관념이 머리에 심어져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더 떠오르면 더 추가해서 적을게요. 근데 아버지가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세요. 집에 아파트 측의 부실 공사로 인해서 큰 공사를 해야 하는데 낚시하러 가시고 보험사 어떻게 대충 하고 네 돈 많잖아 네 돈으로 해 라고 어머니께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생활비 다 하고 나시면 거의 남는 것도 없으세요.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지방에서 올라오시는데 저도 용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든요. 교통비나 학원 중간중간 식비나 한 달 용돈이 진짜로 1,000원이라서 고등학생인지라 대충 알바 찾아서 고깃집이나 이런 거 알바하고 있고요. 아버지께서는 10만원, 20만원 하는 낚시용품도 그냥 팍팍 사세요. 그리고 더 말하자면 아버지는 집안 여자들을 자기 한참 아래로 보시는 듯 하세요. 뭐 눈앞에 있는 것도 따라달라 담아달라 하고 가족도 다 같이 각자 일하는데 제가 학원 갈 때 빨리 가야 해서 미리 사다 놓은 삼각김밥도 홀랑 드셔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누가 마셨냐 하니 네 아버지가 먹었는데 뭐 죄 지은 듯 말한다? 이러시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요. 사실 예전에 추석 때 집안 남자들이 자기들은 저희가 차려놓은 거 편히 앉아 먹어대면서 저랑 제 여동생 그리고 사촌언니, 이모, 승모 게다가 관절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으신 할머니까지 여자들에게는 그냥 뭐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서 제가 아니 다들 움직일 수 있는 멀쩡한 사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시켜대시냐 라고 했어요. 사실 말 조심해야 하는 것 맞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제 어린 여동생까지 시켜대시니 정말 어이없을 뿐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께 미친듯이 손찌검 당했고 혼났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한참 전 세상을 떠나셨고 남은 사람들은 다 젊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요. 제가 성적이 한 번 안 좋았어서 저도 우울하고 반성했는데 어머니께서 애들 책장 너무 다 낡았으니 책장 하나 당근해서 무료 나눔하는 거 하나 가지러 가자 하셨더니 길에서 버럭 화내시면서 공부도 안 하는 여자들 그냥 일이나 시켜 이러시고 아버지의 엄마인 친할머니께 가서 저랑 제 여동생 욕을 했다고 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빠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냐고 막 말대꾸를 했어요. 잘못한 거긴 하지만 저의 어린 여동생을 건드리니까 더 화가 났고요. 아버지는 저랑 제 여동생이 어릴 때 아플 때도 단 한 번도 곁에 안 계시고 낚시하러 다니셨어요. 정말 아버지와의 기억이 하나도 없고요.
이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한 행동들이 너무 잘못한 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조언 하나,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